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좋은 디자인 팀을 만드는 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으로는 현재 뱅크샐러드에서 CDO를 맡고 계신 홍성준님을 모셨습니다. 성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에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제를 한번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맞아요. 그때 반응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디스코드에서 라이브 이벤트 하는 건 따로 레코딩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없냐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녹음되면 네. 이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건가요? 그 애플에서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날리지 않는 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 모두 성준님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준이고요. 저는 미국 구글 본사에서 디자인 리드로 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몇 달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현재는 마이데트 플랫폼 기업 뱅크샐러드에서 디자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 성준님 디자이너로서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뭐 디자인 팀 문화나 리더십에 대한 얘기,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알기로 성준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회사 생활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디자이너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요인이 돼서 성준님을 한국의 뱅크샐러드로 오게 만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갔을 때가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11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좀 좋은 사람들 팀 또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평생 쌓아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디자이너로서 미국 생활 10년을 돌아본다면 크게 두 가지 시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은 이제 그 AKQA라든지 세이피언이라든지 어떤 그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생활했던 시간과, 후반전은 이제 구글에서의 생활과 실리콘밸리 창업자들과 협업했던 시간들, 네.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으로 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출근해서 이제 미국 생활 초반에 이제 직장 생활, 직딩으로서 초반 생활을 기억하면 아직도 되게 좀 그 설레이는 마음이 기억이 나요. 네. 제가 한국에서 그 디자이너로 생활하던 시절에 한 15년 이전, 그 20년 가까이 된 그 시절에 일종의 약간 드림 컴퍼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해외 레퍼런스 같은 거, 참고 자료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면 항상 보기도 했던 뭐 그런 웹사이트나 그런 곳에 저런 곳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 일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아이디어든 컨셉이든 뭐 표현, 결과물 이런 모든 면에서 뭔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 출근을 하게 되는구나. 뭔가 뭐 내가 대단히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좋은 기회에 좋은 사람들이 제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너무나 좋은 기회에 이제 아트 디렉터로,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디자인 디렉터로 샌프란시스코 스튜디오에 이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것까지 성장을 했던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생활 후반전은 빅테크 구글에서의 생활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뭐 압도적으로 규모도 크고 제품 개발 중심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물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에이전시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브랜딩, 뭐 디지털 광고, 제품 개발, 웹사이트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디자인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디자인의 어떤 창의적인 역할의 중심으로 업무를 많이 했다면 이제 구글에서는 조금 더 제품 개발 중심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고려해야 될 내용도 그리고 이해 관계자도 워낙에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직군의 소조직의 이제 리드로서 또 팀의 매니저로서 경험했던 게 좀 도전적이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경험이었고 네. 그동안에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떤 브랜드와 창의적인 역할 중심의 디자인을 이제 제품 경험에 어떻게 녹여낼까 그걸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브랜드가 제품 속에 이렇게 녹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제품의 성장과 팀의 성장을 경험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용님께서 질문 주신 그래서 한국행 또 뱅크샐러드에 조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라고 느껴졌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네. 누구도 아직 마치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으로 저에겐 다가왔기 때문에 디자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흥미롭고 도전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환경 제가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뭐 어떤 브랜드나 프로덕트 컨설팅을 하면서 협업은 해봤지만 네. 제가 실제 스타트업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언젠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이번에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그 미국에서 아내와 제가 이제 미국으로 11년 전에 떠나갔을 때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네.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첫째, 둘째 이제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 어리고 한국에 계신 양가 어르신들은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안아주고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기 시작했을 때가 작년 즈음이었어요. 10년쯤 됐을 때. 그래서 이걸 이제 구글에서 마지막에 떠나오기 전에 그 친하게 지냈던 그 UX 리드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별들이 모인 순간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전환점마다 이렇게 별들이 모이는 순간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이는 그 순간들이 오는데 준이 너한테 이런 순간인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더 뭐 동기부여도 되고 좀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디에서 내가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미국에서 제가 어떤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남아있던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은 것 같다? 그 시점에서. 그럼 이제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된 뱅크샐러드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CDO 포지션으로 조인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마다 CDO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뱅크샐러드의 CDO 포지션으로는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시는 건가요? 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CDO의 역할은 이제 그 디자인의 전반적인 영역, 저희로 따지면 이제 브랜드 경험 디자인과 제품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팀을 빌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채용, 그리고 관리는 피플 매니징, 그리고 운영은 뭐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들을 만드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 브랜드 경험과 제품 경험 디자인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조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CDO로서 개인이 뭔가 목표하고 있는 지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팀을 만들겠다라는 뭔가 목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저희 사랑스러운 뱅크샐러드 디자인 조직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네, 저희 팀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목표 지점은 비교적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건강한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진 팀을 만들고 싶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한 팀 문화 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도 성장하고 팀도 성장하고 비즈니스도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그림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을 리드하는 잘 이제 프레이밍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종종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의 소식들을 들어요. 네. 전 뭐 직장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 통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다더라, 저기는 지금 저렇다더라, 뭐 그렇게 소식을 종종 듣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결정하던 그 순간까지도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 뭐랄까요, 그냥 사람이 계속 뒤로 밀리는, 그냥 성장만을 추구하는 조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약간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사용이 되어진다거나, 마치 건강한 팀과 성장하는 팀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케어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역량 떨어지는 애들, 뭐 적응 못하는 애들 그냥 내비둬,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저거 되네? 저거 할 수도 있네? 건강하게 사람들이 안에서 그런 어떤 건강한 마인드셋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옆 사람을 도와주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팀의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개인도 성장하고 팀도 성장하고 비즈니스 성장하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강한 팀,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팀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와 뭐 어떤 제품팀, BX와 UX가 원팀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적인 어떤 커뮤니티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품질과 어떤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운영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도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고, 그런 나름의 이제 뭐 촘촘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들도 제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1대1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원어원. 네, 원어원에 네. 굉장히 집중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를 잘 알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369,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어떤 마일스톤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중점을 두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제품 품질을 높이는 사용자 경험 품질을 높이는 브랜드 경험 품질을 높이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eople, 개인과 어떤 팀의 성장을 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people이고 세 번째는 이제 purpose인데 목표, 목적, 그러니까 전사적인 목표와 연결된 우리 조직, 디자인 조직의 비전을 확립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3P다. 네. 이제 Process, People, Purpose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예전에 제 보스 중에 한 명이 사용하던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가져다가 슬쩍 가져다가 이제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되게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 주신 원어원 같은 경우도 몇 명의 팀원들이 있고 그 팀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기로, 그리고 특히 그 원어원의 뭐 방식이나 원어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저는 동료의 상황을 이해하고 성향을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많은 매니저들, 리더십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일 텐데, 저는 이거는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공감 능력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어떤 다양한 어떤 성향, 국가, 인종, 직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그 가운데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았고 매니저 역할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별의 별꼴을 다 봤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는 다 이제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발굴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선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성향을 파악하는 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훈련되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마땅히 매니저라면, 리더십이라면 훈련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함으로써 그게 어떤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담아내고 소화할 수 있는 나의 품을 넓혀가는 노력들은 꾸준히 하셔야 되겠다. 예, 저도 뭐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랄까요? 일종의 이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저랑 1대1 원어원 미팅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점수를 이제 매기면서 나누면서 시작을 해요. 네. 삶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얘기를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네. 예. 현재 삶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점에 10점은 1점은 최악이다. 이 컨디션의 레벨인가요? 그렇죠. 네. 네, 10점은 이제 너무 좋다. 네. 삶에 대해서 10점, 그리고 1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 이 두 가지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삶에 대해서는 성준님, 저는 이번 주는 삶에 대해서는 7점이고 높다. 1에 대해서는 9점입니다. 너무 높은데. 네. 너무 높아도 좀 이상하죠.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점수를 이 두 가지 점수를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 매니저와의 그 실무자의 관계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컨텍스트가 이제 일과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에 있어서 얼만큼 밀접한 컨텍스트를 문맥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매니지하는 이 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얼만큼 맥락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실제로 미팅에서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경우는 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업무에 대한 준비가 안 됐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어떤 도전적인 일을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을지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맥들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내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1대1 하면서 요즘에 좀 뭐 고민 없어? 뭐 이렇게 그 요즘에 삶에 뭐 재미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일단은 이제 너무 드라이하게 시작이 되니까 점수를 매기면서 시작을 하면 이제 몇 점이다 서로 나는 몇 점이에요 너는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제 왜 그 점수가 나오는지 당신도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이 점수인 것 같네요. 때로는 이제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수는 매길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구성원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삶의 얘기, 일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한 명 한 명에게 어느 정도 그 공감대와 컨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시간들을 쏟으시는 건데 지금 디자인팀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저희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20명. 그럼 그 20명 분들에게 뭐 시간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그런 원원원이 같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 같은 이제 매니저 생활이 아주 길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총 인원인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20분한테는 아직은 다 하고 계신 거죠. 주기적으로 어떤 뭐 케이던스가 달라서 그렇지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상자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선택. 네, 보통.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팀을 빌딩하고 새로운 조직을 빌딩할 때는 초반에는 이제 무조건 한두 번씩 다 만나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우리가 같이 이제 이 팀을 모두가 다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잖아요. 이제 서로 적응은 다 했고, 근데 이 시점부터는 이제 그 구성원마다 예를 들어서 지용님은 저와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싶은지, 혹은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싶은지,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싶은지,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용님한테 선택을 드려요. 근데 무조건 이제 필요할 때 손드는 거는 나 도움 필요해요. 필요할 때 손드는 거는 무조건 옵셔널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성준님하고 소통이 항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안 해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자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리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원언을 하고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공감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매니징 하고 계신 구성원들하고 공유된 컨텍스트를 제가 또 공유를 받고 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 안에서는 제가 이분을 뭐 한 2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그분이 매니징하는 구성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걸로. 그리고 뭔가 그 사이에 이 타이밍쯤이면 뭐 같이 수제비를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혹은 뭐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오가면서 만나면 그 타이밍이 되면 제가 이제 어떤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이분은 만났다 안 만났다. 이달에 이분은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러면은 그 약간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빠뜨리지 않고 꼭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원어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로는 팀원들과 거리감을 좁히고 그 팀원들과 또 일뿐만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전 주로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디자인팀 혹은 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그 좋은 디자인팀 혹은 좋은 제품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팀이어야 되는지, 혹은 그런 기반들은 어떻게 다져나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좋은 팀이다, 건강한 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팀의 목표나 역할, 그리고 뭐 계획이나 그리고 구성원의 개개인의 성장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그러니까 비전이죠. 그리고 무언가 내 팀과 함께 하는 일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것, 뭐 그것이 뭐 엄청나게 큰 거든 아니면은 되게 작은 거든, 뭐 진짜 옆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든 뭐든 의미 있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프로세스나 운영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고민할 게 되게 참 많아요. 그게 좋은 팀이다, 건강한 팀이다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저는 그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는 구성원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탄탄한 토대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앞서 말한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아주 거창한 뭐 목표, 역할, 계획, 뭐 비전 뭐 이래도 금방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매니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는 업무와 소통을 바라보는 팀의 공통의 어떤 문화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적 프레임이요?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겸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못났어 이런 겸손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겸손함이겠죠. 그리고 일종의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실수를 하는 거를 대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트릭 같은 건데, 저는 가끔씩 일부러 이제 제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요? 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뭐 미팅 중에 어느 정도 리더십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신 분들은 막 미팅을 리드하다 보면 그 자기의 어떤 리딩 역량에 폭 빠진 나머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조리 있게 자기 말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와, 저 사람 정말 일 잘하고 말 잘한다, 리드 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앵글로 보면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 대상자가, 상대방이 그게 원어원이든 뭐 프로젝트 미팅이든 그런 구성원이 있을 때는 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야.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뭐 때로는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런 어떤 촘촘한 하나하나의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 더 부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어떤 소소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일종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나도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팀 안에서 이제 피드백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네, 피드백은 이제 비평이 아닌 이제 개선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용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선택은 그대의 선택이고, 그리고 개선 사항에 집중하는 거지, 이게 뭔가 비평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구성원들이 소통에 이제 방어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왜냐하면 이건 다 개선이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나한테는 옵션인 거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매니저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지만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떤 감사를 표하는 거는 100번을 모르시면 100번을 대답할게요.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건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저걸 또 물어봐.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저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2번 물어봤을 내가 지난번에 또 물어본 것 같은데 또 물어봐도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네?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100번이지만 상대방한테는 그게 그냥 단지 2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리더에게 다가설 때 네. 어떠한 허들도 없이 네. 언제든지 저 사람에게 그렇죠. 물어봐도 된다는 맞습니다. 그 심리적 하반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군요. 네.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매니저인데 내 리더십인데 디자인 리더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심지어는 되게 실리하게 이건 약간 그런 퀘스천이라도 그런 뭐 의견이라도 마음껏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내가 마음껏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게 좋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마주할 수 있는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그 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세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people, process, purpose의 그 프로세스와 purpose 부분에 속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뭐 상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는 모티베이션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사의 어떤 비즈니스의 목표나 계획이나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과 온라인이 마땅히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디자인 조직 안에서 디자이너로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사랑받는 이제 경험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지향점을 목표로 하고 가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사용자의 욕구 계층 구조가 이제 그 가장 그 심리 욕구 계층 구조로 널리 사용되는 이제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현재 사용자 경험에 그 맞추어서 해석한 그 에런 월터의 그 사용자 욕구 계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능성, 신뢰성, 편리성, 즐거움, 뭐 시그니피칸 이렇게 쭉 나뉘는 건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 경험을 함으로써 얼마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느냐 이런 거의 단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의 경험, 우리가 디자인하는 브랜드, 우리가 디자인하는 제품의 경험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여기쯤 와 있어요. 그것을 일단 우리끼리 공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여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정말 그 높은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꼭지점에 딱 있는 즐거움, 플레이저블한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I love it 할 수 있는 거 정말 사랑스러운 제품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까지 우리의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우리가 이제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타사들의 어떤 상태, 레퍼런스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어떤 제품의 경험들은 어디쯤에 있나 그런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표로 만들어서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면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지금 어디쯤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구나. 우리 디자인 조직은 이것을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시작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전이죠. 우리만의 그 매력적인 디자인을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디자인 구성원이 그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됐으면 우리 지향점이 저기야라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저기에 가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마음에 간직해야 할 비전 그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한 픽셀일 수도 있고 네.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찰나의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UX 라이팅 그리고 모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뭐 UX 플로우 뭐 다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그 순간순간들을 디자인하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공감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디자인 리더십이 그 모티베이션은 바탕으로 전략을 바탕으로 전사 전력과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뱅서드 디자인 조직의 어떤 역할 모델을 이제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이노베이션 컴퍼니의 어떤 디자인 띵킹 그 방법론 중에 프레이밍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동그라미 3개 연결을 지어가지고 한 축은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고 한 축은 제품 개발과 기술이고 이제 한 축은 이제 경험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이게 뭐 비어빌리티랑 피저빌리티랑 이제 경험 쪽은 이제 디자이빌리티인데 얼마나 매력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우리 디자인 조직의 역할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와 전략을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주고 전략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M들이 뭐 드라이브를 해주고 피저빌리티는 이제 제품 개발과 기술 테크 조직이 이제 드라이브를 해주고 그럼 디자이빌리티는 이제 디자인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그 중간에 이제 교집합이 만나서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 이제 이게 아이디어에서 정의 내린 그 혁신 조직. 그래서 저도 이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조직에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 모델은 이거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이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비전과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로드맵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이 비전이고 우리는 이런 동기가 있고 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이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갈 거고 우리는 이걸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 그래서 로드맵이 있죠. 그래서 한 분기 혹은 한 반기 혹은 연간 어떤 로드맵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비전에서 우리가 도출해낸 뭐 3가지 5가지 중점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사용성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브랜드 콘텐츠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시스템을 개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중점 과제들이 그게 있잖아요. 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할지 구성원들의 어떤 소유닛 팀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쭉 펼쳐놓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분기까지는 요거 끝내고 그 다음 분기까지는 요거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 하고 그러면 그 로드맵을 딱 보고 정리를 해서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하면 매핑이 되죠. 우리는 이런 동기가 있고 우리의 비전은 이거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게 딱 어떤 핀을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저기를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팀 모델.
그 오퍼레이션 모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 오퍼레이션 그 뭐 지하 조직을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구성원들 중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전담하는 뭐 조직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그 보통 스타트업은 아무리 저희처럼 이제 이미 성장을 많이 한 스타트업이라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리소스에서. 그래서 그 디자인 구성원들 중에서 좀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데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좀 업무를 이렇게 뭐 오퍼레이션 쪽에 이제 나눠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뭐 미팅을 만든다든지 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활동을 주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눠서 같이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종의 팀 에너지를 만들고 모티베이션 유지를 위한 네. 디자인 옵스? 네, 맞습니다. 개발팀에 데브 옵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네, 거군요. 네. 왜 디자인에는 옵스가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데브 옵스는 있는데 왜 디자인 옵스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옵스를 만들었죠. 너무 잘들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 모델, 그 디자인 오퍼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이제 팀 모델의 하나의 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은 이제 중앙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각 어떤 프로그램 단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제 인베디되어 있는 디자이너분들,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분들은 이 중앙 조직과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타 직군 파트너들한테는 중앙 조직에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조직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 운영을 하고 만들고 개선을 하고 뭐 디자인 프린시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고 UX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UX 라이팅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중앙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꽉 잡고 계속 그 품질 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파트너들, 협업 파트너들이나 어떤 그 인베드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중앙 조직의 백업을 받으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제가 그냥 연결 지점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그 로드맵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로드맵을 어느 정도의 볼륨 혹은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인 범위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7월 정도에는 적어도 3, 4분기의 로드맵은 제시를 해야 된다던가.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의 어떤 로드맵은 팀마다 좀 다르지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조직으로서의 로드맵이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 그 프로그램 팀별로 뭐 한국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쿼드라고 부르는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제품의 어떤 피처의 로드맵에 맞춘 어떤 그 로드맵이 따로 있을 거라서 그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중앙 조직에서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로드맵 그 디자인 조직 챕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룰을 조금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70%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전사 제품 전략과 조직의 OKR에 직접 연결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보통 70%는 70%. 네, 그 전사 제품의 전략이 있고 조직마다 이제 OKR이 있잖아요. 네. 이번 분기에 뭘 해야 되고 다음 분기까지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최대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태스크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를 준비하는 R&D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20%는 3, 6개월 이후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데 3개월, 6개월 후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미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우리가 이 피처를 뭐 혹은 뭐 아예 전체 화면을 개편하려고 해.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뭐 탐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방향 이전에 니즈가 얼만큼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시각 디자인이라면 뭐 기존에 사전에 탐색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전에 할 수 있는 R&D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10%는 10%는 완전히 새로운 상상, 뜬구름 잡는 얘기, 어떤 생각을 해도 좋다. 지금 우리가 뭐 제품 전략과 OKR하고 상관없어도 되고 6개월, 3개월 후의 이야기와 상관없어도 된다. 2년 후에 나올 뱅크샐러드 로봇 이야기를 해도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전혀 의미 없는 얘기가 얘기로도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테크 쪽에서 엔지니어 파트너 분이 그거 살짝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영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운영 방식의 분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70%의 일은 사실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 스크럼 주기가 있거나 스프린트 주기가 있으면 계속 벌어지는 일일 거고, 맞습니다. 그 20%도 그 중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10%는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더로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럼 언제 서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시간을 마련할까가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서. 네. 뭐 현실적으로 뭐 되게 바쁘게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뭐 작은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적어도 디자인 조직, 크리에이티브 조직에서는 이것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제품과 브랜드 경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러는 것만 해도 그래, 그 어떤 우리가 로드맵에 딱 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70-80%의 일을 하면서 풀 수 없었던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었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는 어떤 한 10%, 한 20%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협업 도구를 쓴다면 뭐 슬랙 같은 데서 서로 영감 채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스피레이션 채널을 활용해서 서로 재밌고 즐겁고 흥미롭게 봤던 것들 공유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야 이거 주말에 이거 봤는데 얘네들 완전히 미친 것 같아. 서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나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페어로서 이제 소조직으로 한 2-3명이 모여서 하는 디자인 토크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소조직으로 그룹 단위로 모여서 서로 이제 업무에 대한 얘기, 경험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 브랜드 팀에서 이제 디자인 아고라라는 걸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마음껏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아고라죠.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운영해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규모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R&D든 뭐 새로운 상상이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뭐 제품과 브랜드 경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상적인 팀, 건강한 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건강한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팀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 제일 곤란했던 상황은 사실 1대1로 부딪히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그걸 해결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팀원들의 그 개인적인 성향 혹은 커뮤니케이션 화법으로 부딪히는 이슈는 리더로서 좀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는 성준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예, 우선은 저는 그 충돌을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로서 또 매니저로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충돌이 항상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도 뭐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팅룸에 있는데 모두가 서로 의견에 동의만 하고 있다면 그 팀에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반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개인마다 사람의 결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것을 대응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제 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했던 팀이라면, 그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정착이 잘 돼 있는 팀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신뢰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단 우선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슈가 자꾸 발생하는 뭐 조직 안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도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런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단 매니저로서는 그런 비슷한 결의 팀을 구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그 조직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그 조직의 어떤 그 중간 리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리드 역할, 뭐 테크 리드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섬세하신 분들이시고, 업무의 어떤 역량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차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본인들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조직에는 지금 당장 뭐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리소스가 필요할 때, 인력이 필요할 때, 중앙 조직에서 이제 인력을 배분을 할 때, 그분들이 원래 이제 팀의 어떤 문화나 성향에 맞는 분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야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됐을 때, 사실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다시 101으로 얘기가 넘어가는 건데, 그런 문맥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필요하니까 그냥 이 사람 여기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해 이제 꽂아버리자, 뭐 혹은 이렇게 편성하자, 네. 좀 이렇게 공식적인 말로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이미 그런 어떤 소조직에,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그 소조직에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결이 있는 건데, 그 결과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고, 이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맥을 충분히 내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성향의 결에 맞는 사람을 그 조직에 편성을 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완전 반대로 그 옆 팀이 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조직 안에서도 그 팀은 되게 반대쪽의 성향을 가진 팀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둘 다 성과는 좋아요. 되게 열심히 잘 하시고 팀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이쪽 팀은, 반대쪽 팀은 팀 구성원이 한 5명인데 되게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론 이 안에서도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겠죠. 너와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 와우.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겠죠. 와. 근데 이런 조직에 있던 분을 아까 그 조직에 이제 편성을 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이 되시죠. 쉽지 않네요. 서로 상처받고, 네네. 네,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녹음을 시작해 오면서 이제 좋은 디자인 팀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목표 지점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서 좋은 리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리더는 일반적으로는 팀원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맡게 되니까, 그걸 리더 스스로가 본인이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하고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한 지점이었는데, 혹시 이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어야지, 내가 더 뭐 높은 타이틀을 가져야지, 내가 업계에서 유명해져야지, 뭐 혹은 빨리 뭐 성장시켜서 엑시트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표면적인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일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본인의 철학이 있는 사람하고는 그 어떤 무게감 자체가, 그 균형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위 말해 맷집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리더십으로서 뭐 매일같이 챌린지를 받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항상 고민해야 되고, 구성원들보다 더 한 발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도가 높은 어떤 생활 속에서 저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족이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몇 번이나 내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갈까? 야,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뭐 너무 사기 캐릭터가 많거든요. 저 스웨덴에서 온 사기 캐릭터, 뭐 런던에서 온 사기 캐릭터, 너무나 많은 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계속 위만 보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의 욕망이니까.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나도 좌절이 되고, 멘탈 관리 안 되고, 이제 좀 내려놔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본질적인 어떤 철학을 이제 갖게 해준 게 가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그게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의지가 되는 것은 구성원이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곳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대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팀도 성장하고 정말 후회 없이 마음껏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성원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 만족하는 모습, 보람을 느끼는 모습, 그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현재 위치에 있는 스테이지는 다르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교한 노력과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고,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에너지가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기획했을 때 듣고 싶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성준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첨언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동기부여, 그리고 제가 디자인 리더십으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어떻게 나 스스로를 관리를 하냐, 매니징을 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어떤 제가 가진 제 개인적인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속한 뱅샐러드의 어떤 디자인 조직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감동의 순간들을 선물하는 그 멋진 디자인으로 제품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힘이 되어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이제 그 아내,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디자인의 큰 의미를 담아내듯이 가정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함께 해주고 싶고, 두 아이한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속의 나에 대한 부분인데, 디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성장하면서 약간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책임이나 사명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은 이제 본질적으로 나누어지고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런 어떤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과 어떤 내가 삶을 통해 주어진 내 어떤 재능이 이거라면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팟캐스트 같은 디자인 스펙트럼 같은 이런 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지용님이 연락 주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네, 저도 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스펙트럼 같은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디자인 테이블 같은 팟캐스트 같은 게 한국에 있어서 너무 되게 든든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뭐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되게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런 그 느낌이 지금 들으시는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뱅크샐러드의 홍성준님을 모시고 좋은 디자인 팀 문화를 만들고 좋은 디자인 팀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스펙트럼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디자인 테이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다루지 않았던 주제 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루고 싶은 주제였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예전에 주니어일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디자인 팀 리더로 이제 재직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보게 됐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이 심지어 이 디자인 씬에서 저희조차도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부디 오늘 다뤘던 이 모든 내용들이 많은 디자이너 분들께 주니어든 시니어든 디렉터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치고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